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는 8월 27일 서울 잠실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번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책임지는 지도부인데요. 그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내신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여성 지역구 5선 의원 추미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제가 인터뷰 모시려고 불철주야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요. 그랬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상도 깔맞춤이에요. 그 20대 국회 개원을 했는데요. 우선 그 저희 시청자분들 전 세계 164개국, 오마이 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잘 보이십니까? 167개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잘 보이고 싶어지는데 대강 준비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가 기대가 큰 것 같아요. 20대 그럼 20 그러면 왠지 이렇게 철부지라고 이제 봐줄 수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이렇게 민주주의 한지도 우리가 거의 60년이 넘어가는 세월이고 또 그 가운데 국회가 사실 제가 참여했던 15대 국회부터는 정권을 우리 국민 손으로 직접 교체를 해서 국회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뭐 이 대통령 단임제 아래서는 원래 대통령이 무능할수록 정치 탓, 국회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가 우리나라의 민주적 제도 개선, 사회복지 이런 제도에 있어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많은 입법 활동이 있었어요. 과거의 어떤 유신 정부나 이런 때의 형식적인 통법부였다면 예, 국회가 직접 전방위적으로 가려운 곳을 법을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직결되는 그런 민생 법안들이 아주 많고 또 나라의 그 시스템을 인권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하는 그런 법률, 정말 헌법을 실현하는 그런 법률들을 헌법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는 법들, 입법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졌어요. 저만 하더라도 제주 4.3 특별법, 과거에 뭐 그런 법 꿈도 못 꿨잖아요. 네. 그 후로 그 인권에 대한 어떤 정의적 관점에서의 많은 법, 보상법, 뭐 진실규명법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이루어졌듯이 인권의 가치를 직접 실천하고 또 사회복지를 직접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을 많이 만들고 그게 이제 지난 10년간 해오다가 이명박근혜 정부 딱 들어서서 그런 게 다 스톱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역행시키려고 퇴행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쟁점 법안은 10분의 6이 찬성해야지만 법안이 성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됐었고요. 그래서 그 퇴행적인 10년 기간 동안 국회를 많이 막 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19대 국회가 한 일이 많음에도 일을 안 한 것처럼 프로파간다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믿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이 순간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닌 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그런 다시 이제 새로 우리가 그 국회의 그 입법 활동을 통한 정권의 차원의 어떤 수동적인 그런 통과주의 그런 국회가 아니고 여야를 떠나서 다시 한번 직접 그 국정의 한 축으로서 의회 민주주의 상을 정립해주는 그래서 국회도 이런 입법을 했다라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홍보하는 그래서 국회를 통해야지만 된다 하는 이런 인식
재고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어디서 이 방송 보고 네. 계시냐고 여쭙지도 않았는데 네. 인기가 상당하시네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추미애가 무난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거 색깔 질문 있다 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색깔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추미애 의원님 좀 더 네. 선명한 야당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네. 어제 국회 개원 연설을 박근혜 대통령 네, 네. 하셨는데요. 국민과 함께 하는 일에 국민을 네.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그리고 네. 국정의 동반자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네. 그 일부 언론들은 뭐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반대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순방 하시고 네. 이 개원 그 연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순방 치적 또 이렇게 민생이 파탄나고 어려운데 네. 뭐 부실기업 이런 문제 구조조정 필요성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네. 뭐 해외 그 공급 과잉 수요 부족 네. 그러니까 해외 탓이다. 그런데 네.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그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불필요한 근로자를 썼다. 양산을 했다. 그래서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근로자 탓, 국민 탓이 되고 기업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양해하라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서는 네.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 그 지표가 네. 성적이 13위에서 11위로 이 두 개나 개나 올라갔고 네. 또 7위에서 6위로 올라갔다. 뭐 그래서 자화자찬을 막 하시고 네. 발자취로 퇴임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마치 네. 훌륭한 발자취를 남겨서 네. 뭐 그 국민이 당연히 박수 쳐야 되고 국회도 협조해야 되고 무조건 네. 그런 걸 요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해외 갔다 와서 당신 그 치적 아프리카 네. 갔다 와서 새마을 운동 많이 홍보했다 그러고 네. 뭐 이런 걸 봐서는 이분의 인식이 정말 여전하구나. 꽉 막혀 계시구나. 뭐 스크린도어에 우리 비정규직이 네. 젊은 청년이 미래 준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우리 사회가 그 꿈을 뭉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조차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차라리 그런 말씀을 정세균 의장의 개원사는 아주 좋았어요. 네. 네. 우리 의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자. 네. 네. 그 수동적인 절차주의로 만족하지 말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의회 민주주의 상을 정립하자. 네. 청년 실업과 그 사회 양극화를 언급하고 자식 가진 부모로서 네. 김군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나씩 짚어냈단 네. 말이에요. 네. 차라리 그 의장의 개원사를 듣기나 하시지. 다 끝난 뒤에 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박수 받고 들어오셔서 네. 그 당신이 보신 장밋빛 그림만 국민 정서와 훨씬 떨어지고 네. 총선 민의에 대한 느낌도 없으시고 네. 그걸 들으면서 참 예.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분의 임기가 이제 1년 7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네. 우리 국민들이 견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네.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이 이제 이번 미국 올랜도 네, 테러에 네. 대해서 충격이고 미국과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군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없고. 또 이제 올랜도 네, 사건에 네. 대해서는 또 미국과 함께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네. 밝혔네요. 네, 참. 아유 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협치 강조하고 국정의 동반자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 그 아프리카 순방 이전의 태도를 보면 네. 그냥 그 노래 5.18 기념곡 니무리안 행진곡 하나 부르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논란을 크게 맞아요.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문제 여전히 처리하지 않고 있고요. 마음에 드시겠지 오히려. 아 그래요? 저런 사람이 여럿 있어야 되는데 욕 먹더라도 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예. 강단 있는 강요가 예. 저 사람처럼 있어야 예. 되는 예. 롤 모델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박승춘 처장을 롤모델로 네네. 생각할 거다. 네. 제 짐작에. 예, 네. 그 추미애 의원님 짐작에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좀 여럿 있어서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매우 충격적인데요. 여하튼 5.18 기념국도 그렇고 또 상설 청문회법도 그렇고요. 실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노래 그냥 부르면 되지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걸 이렇게 못하게 하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국회가 원래 청문회 하는 자리지 이제 듣고 질문하고 듣고 뭐 이런 자리인데 그거 상설적으로 하는 게 왜 문제냐 이제 이런 반론도 가능한데 거부권 행사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태도의 일관성이 유신적이죠. 그냥 시끄럽다. 그거 아세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보통은 국정의 한 축이고 의회 민주주의라 그러면 그 정부 청사와 또는 뭐 대통령궁 뭐 이거와 그다음에 의회가 비슷한 공간에 있거든요. 나란히 있거나 뭐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우리는 여의도라는 그 섬에다가 국회를 뚝 떨어뜨려 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풍수 지리적으로 수맥이 아주 강해서 거기만 가면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졸게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좀 시끄럽다 막 좀 뚝 떨어뜨려 놔라. 네. 정말요?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그건 그냥 장식적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떠들고 시끄러우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네.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비슷한 인식이 아니신가. 던져주면 그냥 군소리 없이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시간을 끄느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일단 여의도에서 국회를 구출해야 되겠네요. 여의도에서 국회를 빼서 어디 광화문이나 이런 데로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세종시로 가라는 거죠. 세종시로. 세종시로 가면 낫겠다. 이런 생각. 세종시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 일요일이었나요? 광주에서 당대표 출사표를 내셨어요. 우선 왜 광주에서 하신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사실은 뭐 분열 지지 세력 분열의 상처를 그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저이고 또 통합을 위해서 사실은 제 정치적인 많은 그것을 희생하고 이렇게 낮춰야 됐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통합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심장부나 똑같은 것이죠. 흩어졌을 때는 우리가 분열했을 때는 늘 실패를 했고 통합했을 때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도 광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광주에 가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세력은 되풀이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합하지 않으면 정말 대선 승리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도 총선처럼 국민이 찍어줄 거야 하면 국민은 어떤 시나리오와 연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의 심판이거나 아니면 응원이거나 한 것이지 그걸 되풀이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한번 신호를 주고 했는데 못 알아채면은 못 알아챈 쪽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통합의 시작이 돼야 되고 그죠? 분열의 그 종식이 돼야 되는 곳이 광주니까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죠. 그 국민의당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이제 내년 대선은 3분할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겠냐. 결국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정치권 안에 있는데 통합을 말씀하셨어요. 국민의당하고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과의 통합이라기보다 저는 지지자가 봤더니 우리 뜻이 야야 경쟁을 하라는 게 아닌데 여야 경쟁을 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정권을 찾아오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쪽은 좀 자성을 해라.
왜 이렇게 끌어안고 그 제대로 똑바로 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매를 때린 것이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국민의당은 하나의 그냥 도구가 된 것이지 뭐 국민의당에게 뭔가 점수를 더 주고 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뭐 그 역할을 더 인정해주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이 결과를 놓고 야야가 서로 물고 뜯고 경쟁을 한다? 그럼 둘 다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유 뭐 3분할 구도에 뭐 안 대표가 돌아오겠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지지 세력한테 정확하게 지지 세력이 원하는 게 야야 경쟁은 결코 아니다. 네. 여야가 경쟁을 해서 그걸 경쟁 구도를 야당이 국민에게 네. 또 믿음을 주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고 청년 일자리가 됐든 네. 또 노인 문제가 됐든 저출산 문제가 됐든 환경 문제가 됐든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과제에 대해서 더 대안을 잘 내고 네. 지지 세력을 많이 더 모아서 정말 정권을 그렇게 교체해달라 그런 게 다 내포가 돼 있는 거죠. 네. 네. 실제로 그것은 지금 돌아가면 야 3당의 원내 전략으로 네, 네. 그러니까 수석 간의 이제 회동 네. 뭐 등을 통해서 원내 네. 전략으로는 이제 일종의 이제 네. 그 야당의 협치 이것은 네.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것이 이제 대선이라는 큰 네. 공간으로 갔을 네. 때 네. 어떤 리더십이 이것을 통합해낼 수 있겠냐 굉장히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이제 의문부호를 찍는데 이제 그 이번에 출사표를 내시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 제가 네. 분열의 상처 저만큼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대체로 이제 그게 다 끝난 이후에 뭐 탄핵 이후에 이제 네. 정치하신 분들이 지금 현실 그렇습니다. 정치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네. 저는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제 몸을 던졌던 것이고 또 그게 안 돼서 네. 정말 깊이 사죄를 했고 여전히 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도 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서 빨리 입각을 해서 네. 장관도 수행하고 이 안에서 네. 커봐라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네. 제가 그렇게 가버리면은 사람 빼갔네라고 그 부담이 또 대통령한테 돌아갈 것이고 네. 여전히 통합은 안 된 채로 계속 이제 어긋난 길을 가게 되면은 그건 개혁 세력이 자꾸 흩어지는 분화되는 네. 거니까 예.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간곡히 이제 우회적으로 거절을 했던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통합에 대한 절실함 저보다 더 있는 사람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2년 전의 기억이 네. 아직도 막 생생하게. 굉장히 네, 네. 막 가슴에 울렁증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세력 통합을 호소하고 네.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당 대표 뭐 가시밭길이에요 사실은 예, 예. 그걸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을 세웠던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준비된 정당 만들어서 네. 새로운 10년 준비하겠다고. 열겠습니다. 예. 그 준비된 정당의 의미는 준비된 대통령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김대중 네. 대통령님을 통해서 네, 준비된 정당 이번 네. 총선 어땠어요? 정당이 정책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일당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심판하는 도구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을 네. 선택해 주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인 거예요. 근데 대권은 반사 이익만으로 쟁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총선거는 마치 예비고사처럼 네. 그래 예. 너가 한번 찍어줄게. 예. 박근혜 정부 안 되겠어. 예, 예. 집권당 노다지 집안 싸움하고 민생 안 돌보고 친박 비박하고 있고 네, 예. 안 되겠어 이렇게 고기를 매를 때리고 반사이익을 우리가 얻은 거죠. 네. 그렇다면 대권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보이고 그죠? 네. 또 그걸 실현해 낼 수 있는 것 같은 신뢰감을 주고 네.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종전의 그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후보였고 네. 그분이 직접 리더십을 발휘하신 네. 후보와 당이 일체화됐으면 별따로 뭐 준비된 당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네. 저는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당이 준비를 안 해줘가지고 네.
정동영 의원 저가 국민참여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네. 당을 대체하는 외곽 그래요. 그 당을 외곽을 만들어 가지고 후보를 지원을 해드렸는데 네. 저는 이번에는 준비된 정당을 만들어서 정책과 조직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네. 대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새로운 10년을 네. 약속을 드리겠다 하는 거죠. 네. 네. 새로운 10년. 그러니까 뭐 일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네. 그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네. 컨틴전시 플랜으로 뭐 50년 장기 집권 일본식 자민당 모델도 생각한다는데 이 10년으로 네. 되겠냐? 진보적인 의제들을 네. 다 실현하고 제대로 하려면 이제 이런 얘기들도 농담처럼 하기도 하고 네. 또 진심이 묻어 있기도 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 조직 그리고 대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그러니까 토대가 아주 튼실한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광주에서 네. 총선 직후에 네. 총선 직후에 광주에 가서 민심을 듣는 워크숍을 했어요. 네. 여성 패널께서 더불어민주당은 혼자 다니면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는데 같이 다니면 바보 같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지 마세요. 네. 그래서 준비된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같이 다녀도 각자 유능하기도 하지만 같이 다녀도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고 서로 협력하고 네. 잘 되는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역량이 배가가 되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참 인상적이네요. 같이 다니지만. 근데 사실 그 개인 플레이에 대해서는 늘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의원, 그러니까 팀 플레이가 안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만 달라도 전부 흩어진다. 그게 이제 야권의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전신 한나라당 시절부터 한 가지만 같아도 이익이 부합하면 똘똘 뭉치는데 여기는 명분도 그렇고 이익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흩어져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건데요. 특히 이제 광주의 경우 호남 민심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래서 대안인 국민의당을 선택한 거다. 이런 주장을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합니다. 그 떠나간 민심이 떠나간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광주에서 직접 뛰신 후보자께서 더민주당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하더라. 네. 지지자분들이 안 찍은 이유가 네. 네. 그냥 와닿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왜 계속 그 잘하라고 하는데 이 정도 잘하면 됐지 어떻게 더 잘해 하는 뻔뻔함 뭐 이런 것들 있었지 않겠어요? 네. 이게 숙이고 좀 호남이 뭐 표가 당연한 게 아니고 그죠? 껌딱지처럼 늘 붙어 있는 표가 아닌데 표를 정말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늘 뻣뻣해요. 어차피 호남은 고정표니까 대충 해도 돼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 입고 서운했던 거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싸가지가 없다. 더민주는 싸가지가 없다. 네. 근데 그건 태도이니까 우리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못 알아채느냐 바꾸라는데인데 바꿔야 되죠. 네. 정말 자세를 낮추고 그 호남이 사실은 크게 바라지 않아요. 소통을 바라고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고 결국 그걸로 널리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정말 정권을 한번 바꿔서 약속한 걸 실천해낼 수 있는 희망을 좀 주고 그러라는 것이지 다른 뭐 자잘하게 뭐 호남에 떡을 가지고 와라 뭐를 가지고 와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호남 정치는 굉장히 시대에 좀 대의적이고 좀 앞질러 가고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미래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쪼잔하게 뭐 무슨 어디 공항을 가져와라 뭐 이런 그런 수준의 그 정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바보같이 네. 매를 맞고 다니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야당답지 못하고 시원하게 문제 푸는 게 없느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풀 때는 내 우군이라도 만들어서 네. 이해는 받아와야지 뒤로 물러서고 왜 못 풀었는지 설명도 없고 또 토론을 해도 지고 뚜렷하지가 않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력이 없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 보여줬던 그런 이렇게 쌈박한 정치 이게 좀 이렇게 맛이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뭐 이렇게 바보같이 나가면 맨날 지고 얻어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뭘 좀 뭐 좀 이렇게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야 뭐 이런 비판이 이제 호남 내부에 이제 팽배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게 그 대선 후보 문제로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킹보다는 킹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예컨대 당 대표가 되신다면. 대선 후보 경선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이를테면 너무 문재인 후보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 뭐 이미 후보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20년 전에 그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이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민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그 남마같이 얽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에 그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만한 역량 있는 인물이 안 보일 때 그 김대중 후보의 준비된 대통령 그것은 적실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늘 실사구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이런 걸 떠나서 실사구시라는 건 누군가 자꾸 이념으로 더 씌우려고 해도 평소부터 실사구시를 수년 동안을 외쳐오고 글씨 쓰시고 동지에게 나눠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이념을 그 이념 덩어리라고 이념의 화신이라고 아무리 언론이 갖다 붙이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준비된 대통령과 실사구시 두 개는 이번에 다시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는 뭐 제4의 그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 속에서 모두 다 민생이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너나 없이 그죠?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 때 이제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 준비된 후보가 나중에 두각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뭐 새정치다 해서 붐을 일으켜서 되는 건 이제 한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닌 것이고 똑같이 이번에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저는 마지막에는 점수를 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된 정당도 필요하다. 그때는 DJ 스스로가 사람을 모아오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때 전면에 서고 있는 얼굴이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희망을 주듯이 제가 만들고 싶은 당도 그런 이번에 굉장히 유능한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당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딱딱 각이 서게끔 면이 서게끔 이 사람은 뭐에 탤런트가 있고 뭘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세우고 싶어요. 버라이어티하게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인재가 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포석을 쫙 깔고 싶어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걸 이제 후보 되신 분에게 딱 붙여드리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미지를 느끼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원내에서 정책을 만든 것들을 잘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당 대표가 해야 될 가교 역할인 거죠.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네요. 그림도 좀 잡히고 어떻게 그러니까 집안에 이렇게 똑소리 나게 살림 잘하는 엄마처럼 이렇게 요소 우리 애들이 잘하는 거 잘 살려서 칼라
딱 세워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내보내서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받게 하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의견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와 추다르크다. 모든 것을 잊고 대선에 올인해 주십시오. 정말 훌륭한 의원님 나오셨네요. 이렇게 야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것 그리고 선명성 강화 두 가치를 융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해찬 의원 복당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추다르크 의원님 사랑하는 고양시 당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권리당원으로서 열렬히 지지합니다. 당원분들이 오늘 많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예. 저 19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선거구 개편 문제 대선 이전에 당 차원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추 의원님.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다 소개를 못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대신해서. 그 선명성 강화,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랑 이해찬 의원 복당 문제. 그거 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네. 깔때기 팟캐스트 기본 자질을 갖추고 계세요. 오래 저를 지켜봤으니까요. 예. 네. 그 제가 결코 뭐 허물허물 그냥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네. 무엇보다 레임덕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그냥 봐주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그전 10년 정부가 아까 그런 인권의 가치, 사회적 정의, 복지 이런 제도들 많이 선순화되게끔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걸 전부 다 이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0년은 이명박근혜 10년은 아주 단절이 됐고 퇴행적인 1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10년을 우리가 갖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다를 각이서도록 강단 있게 계속 때려야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 잘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이제 국민이 쉽게 뭐 대차 대조표가 있어야 쉽게 알아듣는 그렇죠. 거지. 그냥 물컹하게 악수나하고 뭐 청와대 가가지고 뭐 묻고 사진 찍고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뽑힌 후보를 어느 경우에도 지켜줄 수 있는 후보 지킴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저는 다 지켜봤어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일 때 뭐 이 후단협 만들어가지고 막 흔들 때 제가 이렇게 회의 밀실 회의였는데 들어가서 어떤 분이 막 담배 막 피우면서 정신없이 후보 방 빼야 된다고 할 때 제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담배 연기 때 문을 확 열었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거부터가 이제 도전장이었죠. 그래서 현장을 제압하셨군요. 네. 후보 바꿔치기. 국민이 뽑은 후보를 후보가 여십니까? 엿바꿔 먹듯이 그렇게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쓸개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뽑은 후보가 여십니까? 막 그렇게 이제 세게 막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됐어요. 막 이게 밀실 비밀 회의인데 밖에 큰 소리가 막 나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셨겠는데요.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그때 새천년 민주당이죠. 민주당 안에서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그 세력이 후단협이구나. 그래서 이제 후보를 지키자는 그 외부의 그 분위기 동정론이 막 형성이 됐어요. 그때처럼. 뭐 우리가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서 국민한테 공개하고 이렇게 후보가 뽑혔으면 그 후보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후보가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 안 벌어진 이상 그 어떤 출렁이는 그 여론 쫓아가지고 뭐 후보를 그냥 밀어내자 어쩌자 하는 그런 정략적인 발상 이런 건 다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제 그 이명박근혜 정권 8년 이제 지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또 다른 또 야권의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또 어떤 그 정보기관에 어떤 역할이 있지 않겠냐. 특히 이제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사이버 사령부 문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국민들한테 충격이었는데요. 그 사건 결국 뭐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고 국정원 개혁도 된 것도 없고 여전히 이제 국내 정치 개입 요소는 살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정보위원장 또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이 위원장이 됐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감수성 또 좀 촉수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감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선거 어땠어요? 총선. 여론조사에 절대 응답하지 않았어요. 제 지지자도 네. 제가 이렇게 지역에 순방하면은 네, 네. 여론조사 전화 걸려왔는데요. 제가요, 이분은 저 60대이신데 제가 30대 누르고 여성이신데 남자로 누르고 의도적으로 다 엉터리로 네. 저쪽이 틀리라고 예측이 틀리라고 국민이 현명하다. 국민이 방어 체계를 쉴드를 다 친 거예요. 네. 예. 네. 자, 국정원이 예. 이번 사건 밝히지도 않고 어물쩍 덮어요. 국민이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 다 알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그래도 네. 당신이 저지른 비정상, 당신 진영에서 저지른 비정상은 결코 정상으로 안 돌려놓지 않느냐 국민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국민이 쉴드를 다 칠 겁니다. 이번 정권을 배경으로 해서 저질러진 일들 이번 정권 안에서는 절대로 이 노출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국민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감출수록 국민은 그래 정권 바꿔서 한번 이 퇴행적인 걸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민권인 내가 네. 나의 프라이버시가 안 지켜지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 세력들이 겁도 없이 친위 쿠데타를 하는 것처럼 저런 정보망을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해? 나라 지키는 국가 안보 지키는 일은 안 하고 그래 결국은 내 프라이버시도 다 틀리겠네 생각하면 국민이 네. 오히려 그 정권 교체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자기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손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이해찬 의원 복당은 어떻게 바로 복당 시켜야죠, 사실. 네. 지금 해도 되나요? 지금 해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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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김종인 지도부는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공천 응하지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스스로 탈당한 거니까 뭐 탈당한 사람은 뭐 복당하려면 뭐 유예 기간을 거쳐야 된다 뭐 이런 그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그 자발적으로 탈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 세력으로 봐서는 소중한 자산이고 당내 원로잖아요. 네. 그러면 세력을 사실은 그 충정권 세력은 대선에 가까이 갈수록 더 소중해지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상징성도 가지고 있고 폭넓은 영향력도 일정 부분 크게 가지고 계신데 뭐 이번에 보셨잖아요. 반기문 충청 대망론도 있는 데다가 만나자고 먼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네. 이분의 일정한 그 국정 운영 경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런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자산 다 중요한 건데 그걸 다 외면하고 뺄셈으로 가버리고도 대선을 이길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뺄셈으로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 네.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그 반기문 총장 얘기 좀 여쭐게요. 네. 그 새누리당이 뭐 대선 후보가 없다고는 하지만 충청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경우도 비슷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TK, PK 충청 이 전략으로 내년 대선 돌파한다. 그리고 제일 좋은 카드는 반기문 총장이다. 이제 이렇게 몰고 밀어가는데요.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전략입니까? 퇴행적이지. 왜냐하면 전략이 아니다. 퇴행이다. 어머니 고향이 어머니 충청도이고 아버지 고향이 저 경북이니까 친가와 외가가 합치면은 되겠다. 친가와 외가 전략도 아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그런 걸 납득할 만한 국민 아니잖아요. 그 수준 아니다. 그 지역구도 지역 정치 안 먹힌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 지역구도도 못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전적인 페밀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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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밀리 정치, 그 될까요? 그걸로 될까? 이런 정도 수준은 안 된다. 반기문 총장 이렇게 막 그 뭐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 이런 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정치를 정치를 그냥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셨다. 네. 특히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가셨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도 그 아프리카의 여러 문제, 부족 간의 충돌, 그 사이에 희생되는 그렇습니다. 난민들 이런 거 보면 유엔의 가장 우선순위가 그 아프리카에 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한국의 대통령이 거기 가셨으면은 대통령 부재 시에 이런 국내적인 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뭐 그 유엔 사무총장의 모국의 대통령도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유엔 플랜을 좀 이렇게 발표한다든가 뭐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뭐 거기 가서 새마을을 홍보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 큰 글로벌한 그 위치에서의 역할을 한국의 대통령이 가서도 이렇게 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이 계시는데 아프리카 문제에 더 많이 세계적 관심을 좀 이렇게 주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데 당신은 또 엇박자로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를 막 지불놀이 하듯이 여기저기 다니시고 지불놀이 하듯이 뒤집어 놓고 다니셨으니 이게 참 그 도저히 정치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건가요? 그런 때도 아니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그럼 좀 대통령 하시려면 좀 그 상황과 처지에 맞는 행동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조차도 의문이다. 코미디다 이렇게 보세요? 아까 조금 신과 외가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러고 좀 뭐 그 외삼촌이신가요? 외삼촌 아니 저는 추미애 의원님 이렇게 그 농담도 잘하시고 이렇게 즐겁게 인터뷰가 될 거라고 굉장히 진지한 인터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취자들의 반응도 정말 재밌다 이런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미애누님 나오셨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테러 방지법 때문에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국민보호법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신뢰가 가는 추다르크 국정원 개혁법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조금 아쉽기도 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원내 협상하면서 이제 안행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더 이상 국민이 털려서는 안 된다. 뭐 금융 정보에 뭐 여러 가지 뭐 프라이버시에 뭐 이런 것들 다 노출되게 돼 있으니까. 그 정보 인권에도 놓치지 않겠다. 정보 인권 문제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후보로 이제 등록을 이제 하시고 활동을 하실 텐데요. 저희 방송 야권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듣는 방송입니다. 아까 보셨죠? 당원들이 막 잘 보고 있다고 인사하시는데요. 끝으로 한 표 호소 하시죠. 어떤 당부 말씀 드리고 싶으신지요? 민주당 당 대표면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 당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당 대표가 후보를 나무래고 흔드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신뢰성이 대내적으로는 있어야 되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강단 있게 각이 서게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뭘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깊이 각인시키는 그런 선명성을 보여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후보를 지키면서
강단 있게 당을 리드해내는 그런 당권 주자로서의 저 추미애 오래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기회 한번 주십시오. 준비된 정당 만들어서 새로운 10년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한 표 호소합니다. 예. 선거운동 선거운동하는 것 같은데.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8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예, 정말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운동은 좀 대주시겠어요? 운동원 권유까지 깨알 홍보하셨습니다. 저희가 틈틈이 모셔서 또 이런저런 말씀 또 현장에서 또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